안녕하세요. 오늘 비즈니스 탐방은 전국 재판 변호사가 선정한 탑40 변호사 슈퍼 라이징 스타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조슈아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재판 변호사가 선정한 탑40 변호사,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정 변호사로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책임을 다합니다. 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모든 노동법과 사기, 주주 분쟁에는 경험 있는 법정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준비만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옹호하는 조슈아임 변호사.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그 자슈아님이라고 하고요. 김초엘님의 파트너라는 변호사입니다. 주로 소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요 노동법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최근에 노동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Equal Pay Act라는 게 있어요. 네. Equal Pay Act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전에도 연방법으로 있었던 법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녀 간에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이 서로 균형이 같지 않았어요. 여자가 일반적으로 적게 받았고요. 남자가 좀 더 받았죠. 심지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만 여자란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연방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연방법은요, 공소시효가 2년이에요. 그리고 그 페널티가 그다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솜방망이 같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작년입니다. 뉴저지에서요, 가버너 머피가 통과한 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미 50개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뉴욕도 비슷한 시기에 좀 다른 이름으로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남녀 간의 그 임금의 차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법안이었다고 말하면 이 법은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그 다음에 nationality 국가, 그 다음에 심지어 인종 ethnicity, 그 다음에 religion, 심지어는 political belief, 그 다음에 veteran 군대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수많은 조건들을 다 봐서 여기서 하나라도 차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네.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공소시효가 6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6년까지를 다 뒤져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요. 더 놀라운 것은 체벌이요. 차별의 3배를 물어야 된다. treble damage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연봉을 2만 불 정도를 더 받았어요. 연간. 네. 근데 차별의 근거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죠?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여러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종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머슬림이다.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2만 불을 덜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공소시효가 6년이면 2만 곱하기 6년이 얼마입니까? 12만 불이죠. 네. 거기다가 3배를 물게 돼 있으니까요. 얼마가 됩니까? 36만 불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된다. 이 내용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노동법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이 가장 draconian law, most draconian law. 무슨 말이냐면 가장 심하고 제재가 강한 노동법이 통과가 되었다. 50개 중에서. 그게 뉴저지의 상황이고요. 뉴욕은 그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까지 포함해서 딱 3가지만 보는 거예요. 네. 3가지를 근거로 해서 차별했을 경우에는 이걸 법으로 제재한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6년은 아니고요. 3년입니다. 그리고 3배도 아니고 이제 2배예요. 뉴저지보다는 약간 좀 덜하죠. 하지만 얼핏 볼 때는 다만 뉴저지가 더 제재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두 법 다 사실상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이것을 피하려면 인플로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종업원 수가 적어도 5명 이상 된다면 5명 사람 그 종업원들의 경력은 어떠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학벌은 어땠고 그다음에 실제 기술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봐서요. 이들 가운데 유사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즉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큰 어려움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요. 공소시효 6년, 3년을 따질 때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적게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게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렇게 받거든요. 이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적게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내가 B라는 사람보다 적게 받은 걸 내가 알았던 순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은 내가 B라는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네. 내가 최근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6년, 7년, 8년, 9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사실은 되돌아보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뉴욕주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 여성분들이 당하실 수도 있고 남성분들이 당하실 수도 있는데 당하는 입장이라면 너무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희롱의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하는 인플로이 입장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인플로이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가해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직장에 그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네. 그것이 자기의 상사든 아니면 그것이 그 사장님이나 주인이 됐던 간에 또는 제3자 손님이 됐던 간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본인 자신을 좀 불편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것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은 좀 어렵죠. 네. 물론 구두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나중에 이것이 이슈화되었을 때 증거화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형태로 뭔가 이것을 보고하는 것. 보고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보고라는 게 뭐냐면요. 텍스트 메시지도 가능하고요. 네. 이메일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뭐라도 하나 남겨놔야 네. 내가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네. 예, 이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뉴욕과 뉴저지는요. 최근에 법이 통과돼서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한테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그 컴플레인트가 종업원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 매니저급에서나 네. 아니면은 그 관리급에서 이것을 합당하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법적인 책임이 너무 과중하니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상황이 있고요. 네. 이것은 미덕이 아니죠. 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네. 본인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방 쪽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네, 말씀드리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럼 변호사님, 예. 제가 만약에 성희롱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뭐 그분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셨을 때 녹취를 못했다거나 뭐 주변에서 증인이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네. 그 증거 입증 능력이
어떠하냐,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해야만 그 내가 법정에서 내 클레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내가 구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 증거도 증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직접적 증거냐? 네. 라는 질문을 할 때는 그게 좀 어렵겠죠. 그렇죠? 간접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증거 외에는 없으니까. 네. 서류가 있다거나. 네. 그렇죠? 이제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객관성이 좀 보장된 그런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뭘 보냐면요. 법원에서는 내가 이것을 당했다라고 말한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을 좀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증언이 일관돼 있거나 구체적이거나 이럴 경우에 네. 구두 증거만 있어도 사실은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네. 우리 심리적으로 네. 이거 구두 증거 외에도 객관적 증거가 담보될 수 있는 뭐 문서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증거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큰 오해입니다. 네.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증거를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두 가지를 염려합니다. 첫 번째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저랑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것을 사실대로 증언해 줄까요? 맞아요. 그런 걱정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직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 상황이 있는데 과연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를 해보니까요, 네. 항상 두 가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한 가지 상황은요, 종업원들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얼굴빛을 보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길 원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배심원들 앞에 가서 네. 딱 쓰면요. 네. 내가 마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요. 네.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님이 계시고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압감에 거짓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요. 네. 그 표정에 읽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재판을 하면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인의 내용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gesture, 얼굴 표정까지도 보면서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액면가 그대로 듣지 말고 정말 그러한지를 당신의 인생 체험을 토대로 해서 그 신빙성을 결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내가 뭐라고 말했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말했냐가 사실은 다 증거가 됩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재라고 해서 산업재해 그 보상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인들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 관념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workers' compensation에 대해서 주로 일어나는 이제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네.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mployer들 중에 고용주들 중에 workers' compensation이 좀 비싸니까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막 형사화하지 않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형사 처리도 가능합니다. 예. 첫 번째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쳤어요. 네. 다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종업원들 그 고용주들 분들 중에요. 저한테 와서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희는요 종업원들을 너무너무 아낍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도요 저희가 일하는 시간으로 쳐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건요 잘해주는 건 좋은데요. 네. 법적인 후유증이 있는 건 좀 아세요? 그렇게 그러면 놀라세요. 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종업원들한테 돈 주는데
왜 그게 법적인 후유증이 생깁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점심 시간에 임금을 안 줬다면 네.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의 개인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음. 그런데 네. 점심 시간을 지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네. 점심 시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것은 workers' compensation이 돼요. 그렇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요 법적인 영향력이 네.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workers' compensation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논리가 무슨 논리냐면요 일하다가 내가 다친 것들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workers' compensation으로 커버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네. 어떤 이슈가 종종 생기냐면 정말 이 사람이 이 당한 그 사고가 일을 하다 당한 사고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을 하다가 당한 사고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하는 시간에 일어난 것인지 일하는 것 밖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치자마자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이 클레임에 대해서 정당성이라든가 신빙성이 퀘션 마크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인플로이드 분들 중에 workers' compensation을 보험이 자꾸 올라가니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workers' compensation은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직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workers' compensation이 없으면 네. 종업원이 고용주를 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종업원들한테 매번 소송을 당하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둔 겁니다.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소송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동시에 종업원이 다쳤을 경우에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킨 것이 바로 workers' compens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workers' compensation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예, 반드시 다치셨을 때는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에 템포러리 비지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유학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2 비자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보험을 들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100%. 100%.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분들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네.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정기 검사를 합니다. 어디티를 해요. 당신은 몇 명의 종업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무직인지 아니면은 뭐 노동직인지 이런 걸 물어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페이롤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 비자로 온 사람이 페이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불법 체류로 온 분들이 페이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음 일어난 순서가 뭐겠습니까? 페이롤 숫자를 보니 10명밖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workers' compensation은 10명만 커버를 해준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10명에 포함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럴 경우는 workers' compensation 연락을 하죠? 커버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이미 페이롤에 없었던 사람이고요. 페이롤에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산정이 되었거든요. 10명이라는 그 전제안에. 네. 알고 봤더니 18명인 거예요. 8명은 이미 페이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보고도 안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보험회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버할 수가 없다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workers' compensation뿐만 아니라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노동법은요. 하나의 이슈가 많은 다른 이슈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행동이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값 주는 게 뭐 대단하려고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점심값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로 온 사람이에요. 네. workers' compensation으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러면 workers' compensation을 안 들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또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직접 들으니까 더 체감이 되는 것 같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다양한 이슈, 그다음에 사례들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그동안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조슈아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든든한 법적 동반자 조슈아임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탐방이었습니다.